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3회차 전산 세무 2급 실무풀이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결산 정리고요. 바로 1번 볼게요.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정기예금 단기분 경과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기예금이 3천만 원이고요. 가입기간은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고요. 자, 1년치 이자는 3.4%, 이자는 만기일 2025년 3월 31일에 일시 수령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는 25년도에 받기로 했고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자를 받지 못했죠. 그죠? 자, 그런데 저희가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또 2024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간에 대한 이자를 회계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죠? 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어도 이 기간에 돈을 넣었고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1년 이자 3.4%. 그런데 24년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9를 곱합니다. 9개월치만. 자, 그렇게 했더니 24년도에 76만 5천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증가 시켜주고 차변에는 이자는 내년에 받기로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자산 증가, 대변에는 이자 수익 증가.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1번 전표 들어와 주시고요. 차변에 미수 수익 자산 증가 76만 5천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2024년도 9개월치 이자를 또 이자 수익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저희 세무 2급에서는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라도 꼭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23년도에 500만 원 주고 취득을 했고 2023년도에는 600만 원으로 12월 31일 날 공정가치가 증가했죠. 그리고 24년 12월 31일에는 480만 원으로 또 시가가 하락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23년도 취득가액으로부터 23년도 공정가치가 증가했죠. 그래서 23년도 회계 처리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지금 100만 원이 증가했죠?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자산 증가시켜주고, 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죠. 평가 이익 100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 상태에서 2024년도에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떨어졌죠. 120만 원. 자, 그럼 24년도 12월 31일 분계입니다. 대변에 자산 감소 120 시켜주고, 그 다음 차변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써주기 전에, 자,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하셔야 돼요. 먼저 제거를 하고, 그럼 20만 원이 남습니다. 그 2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 어려운 이유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쓰기 전에 반대 계정인 평가 이익이 있다 그러면 먼저 제거를 하고 남은 잔액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얘는 그냥 나온 거냐? 아니죠. 그죠? 자, 맨 처음에 취득가액과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가치 두 개를 비교하시면 결론적으로는 20만 원이 감소했죠. 그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이 결론으로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 500에서 100만 원 증가했다가 120만 원 감소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감소했다가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가이익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장부에는 지금 현재 결론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만 남도록 상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2023년도 말에 인식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자, 이 평가이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분류가 되죠. 자, 이 10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우선 상계하여 회계 처리한다. 상계한다. 제거 처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결론만 남겨 있고요. 만약에 다음 연도에 또 25년도에 이득이 발생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쓰셔야 되죠. 그러면 그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난 좀 헷갈리고 조금 더 빨리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프로그램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체크하는 방법은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합계잔액 시선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재무상태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재무상태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와 주시고 자, 12월로 해볼게요. 12월. 자, 12월로 재무상태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밑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1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제거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장부에서도 100만 원이 있네. 그러면 전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회계 처리를 했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12월 31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 먼저 제거. 그 다음 남은 잔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20.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123번, 178번.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178번이고요. 유동 자산 쪽에 들어가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그때는 123번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 시험에서는 보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 쪽에 들어간다 또는 투자 자산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178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8번 선택하시고 확인. 금액은 120.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재무상태표 다시 들어가서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쭉 내려가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제거했죠. 100만 원 사라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남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환율 평가에 대한 문제네요.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가 있고요. 25년 1월 15일에 외화 통장으로 회수될 예정이고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수출 신고일, 선적일, 결산일. 수출 신고일 필요 없죠. 그죠? 저희가 수출했을 때는 선적일의 환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선적할 당시, 다시 얘기하면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할 당시에는 920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950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30 됐죠. 그죠? 그러면 30원 증가한 만큼 외화 환산 이익으로 영업의 수익 증가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만 달러 곱하기 950원 결산일 환율에서 선적일 환율 두 개를 빼면은 달러당 30원이 증가했죠. 그래서 300만 원이 증가했다.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으로 수익 증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는 외화 완산 이익.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지금 부가세 정리분계입니다. 자, 24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만약에 납부세액이 나왔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 환급이면 미수금으로. 그 다음에 경감세액, 자비익,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쭉 있고요. 정리하셔야겠죠? 자, 우리 24년 이익이 확정이다. 그러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가세를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에 3개월 동안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납부는 언제예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납부세액이 나오면 다음 연도 1월 달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지급 세금, 환급도 나중에 받아야 되죠? 그러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죠. 그죠?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고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은 여기 밑에 쓸게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고요.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채 감소,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 우리 부가세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하면 10,000원 공제해주죠. 그죠? 그래서 10,000원 공제액은 자비익으로. 그 다음 세금 계산서 늦게 발급한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 자, 세금과 공가 차변이죠. 비용 증가해줘요. 자, 이렇게 하면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대변 쪽에 금액이 남고요. 미지급 세금으로 191만 4천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자,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나오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죠. 빼기 매입세액 하면은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가산세 있으면 더해 주셔야겠죠. 가산세가 세금과 공가.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빠지는 거죠. 그죠? 세액공제 10,000원 빼고 나면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이 납부세액이 다음 달에 납부할 거기 때문에 미지급 세액으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31일.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자, 그 다음 차변에 바로 이어서 적을게요. 세금과 공과, 판관비 800번대, 84,000원. 그 다음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640. 자, 그 다음에 또 대변에 자비익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대차 차액이 191만 4천원이 뜹니다. 자, 대차 차액이 만약에 플러스가 떴다 그러면 납부를 해라 라는 뜻이고요. 마이너스가 떴다 그러면 환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가세 정리를 할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차변 쪽에 부가세 수금, 세금과 공가, 대변 쪽에 부가세 대급금, 자비익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대차 차액을 보고 플러스가 나왔다. 다음 달에 납부하셔야겠죠? 미지급 세금으로 나머지 금액 다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대차 차액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환급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감가상각 문제네요. 무형자산, 영업권이고요. 전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자, 미상각 잔액은 장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고 나온 금액이 2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초에
2억 5천만 원에 취득했다. 회계 처리하시오. 자, 5년간 월할균등 상각하고 있고요. 1월 미만은 그냥 1개월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산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계산하실 때 자,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하셔야 돼요. 자, 정액법은 취득 원가 나누기 내용 연수.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없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취득 원가를 알려주지 않고 미상각 잔액을 알려준다 그러면 내용 연수도 마찬가지로 잔여 내용 연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지금은 취득 원가가 있어요. 그죠? 2억 5천. 그죠? 밑에 쓸게요. 2억 5천 나누기 5년 동안 상각하겠다. 그럼 5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미상각 잔액만 알려주고 있다. 나누기 5년 하시는 게 아니라 5년에서 전기가 우리가 작년부터 취득했죠. 그러면 1년 감가상각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빼고 4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그래도 5천만 원 나오죠. 자, 그래서 취득 원가 알려준다. 그러면 전체 내용 연수 나눠주셔야 되고요. 미상각 잔액으로 감가상각해야 된다. 그러면 내용 연수도 남아있는 내용 연수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5년 중에 1년 상각했겠죠? 그래서 4년으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5천만 원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자동 결산 들어가서 금액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직접 회계 처리하겠다. 그럼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저는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금액을 계산을 해주시고 프로그램에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으로 뜨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상단에 F7 감가상각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여기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여기에서 무형자산, 영업권. 자, 영업권 찾아주시고요. 자, 무형자산 상각비 밑에 영업권 있죠? 여기에다가 5천만 원을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거, 전표 추가. 자, F3번 전표 추가.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추가까지 해주셔야 차변, 대변,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죠? 자, 12월 31일 다시 들어와 주시면 결차, 결대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까지 들어옵니다. 전표 추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결산은 굉장히 무난했어요. 그죠?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부터는 이제 소득세 관련된 뭐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입력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겠죠. 자, 1번 볼게요. 자, 5월 기속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단 아래에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을 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할 것. 자, 1번 때문에 아마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봅니다. 자, 20%대죠, 이번 시험이. 그죠? 굉장히 낮았고요. 저희가 보통은 급여 자료 입력을 해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자동으로 땡겨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급여 자료 입력에서 땡겨오지 말고 네가 직접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봐라. 이러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풀이해 드릴 때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이 부분은 어떤 거고 이 부분은 어떤 거다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갔지 여기에 대해서 뭐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언급은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점수가 또 큰 편이긴 했기 때문에 입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가지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우리 김성현과 서지은의 급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 자, 급여 내용 중 식대 및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자, 5월 계속 급여고요. 지급일은 6월이다. 서지은은 중간에 퇴사했어요. 자,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중도 퇴사를 했고, 자, 5월까지 근무했죠. 그래서 5월에 대한 급여는 여기 적혀 있고요. 1월부터 4월까지는 1,200만 원이래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중도 퇴사자 정산이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 중도 퇴사자에 대한 내역들 반영이 되어 있고, 5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따로 뗀 게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원천 징수 이행 상응 신고서에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원천 징수 탭,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 상응 신고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기속기간은 내가 근무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5월 달이었죠. 지급은 언제였죠? 6월 달에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기속기간은 내가 근무한 달, 지급기간은 월급을 받은 달입니다. 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근로소득, 자, 간이세액. 자, 간이세액은 우리 기속기간 5월달 급여를 간이세액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도퇴사는 중간에 퇴사한 사람.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퇴사한 사람의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간이세액은 5월달 급여고요. 5월달 급여고, 중도퇴사는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한 사람의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총급여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자. 연말정산은 우리 2월달 연말정산 하는 부분 있죠?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가감계는 근로소득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들어오겠죠. 자, 퇴직소득은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사업소득은 우리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있었죠? 사업자는 아니지만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들. 자, 그분들한테 급여 지급하고 뭐 강사료나 이런 것들 지급하고 원천 징수한 게 있다 했을 때 사업소득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이세액 쪽에 5월달 지급한 금액들이 들어와야겠죠. 그죠? 자, 그럼 5월달 급여를 한번 볼게요. 자, 5월달 급여 2명이었습니다. 그죠? 2명이었습니다. 자, 합계가 620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이 만약에 비과세다. 자, 그러면 미제출 비과세라고 해서 총 지급액에 제외됩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다. 비과세일 때요. 비과세다 그러면 미제출 비과세라고 해서 총 지급액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 빠지고 600만 원만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인원은 5월달 인원은 2명이었고 총 지급액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빼고 600만 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넣어 주셔야 되는데 지방 소득세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만 넣어요. 자, 소득세를 넣어야 되는데 서지은에 대해서는 5월달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문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김성현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9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간이세액은 끝났어요. 5월달 급여. 자, 그 다음에 중도퇴사는 서지은이 중간에 퇴사했죠. 서지은이 2024년도 받은 월급을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서지은 1명이었고요. 자, 총 지급액 더해 볼게요. 1월부터 4월까지 1200, 그 다음에 5월달 급여 320,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1,520만 원을 2024년도 퇴사하기 직전까지 전체 받아간 금액이죠. 전체 받아간 금액을 넣어 주셔야 돼요. 1,520.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어떻게 됐어요? 퇴사할 때 정산을 해보니 20만 원 환급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20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소득세는 오히려 환급 11만 원이죠. 자, 여기 보시면 환급 마이너스 11만 원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여기 간이세액은 5월달 급여를 넣어 주시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면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600만 원만. 자, 그 다음에 중도퇴사는 중간에 퇴사한 사람의 1월부터 퇴사까지 받은 거. 1월부터 5월까지죠.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급여 적어 주셔야 되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가 없죠, 서지은이. 근데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만 원 잡아주고, 지방소득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료하시면 되겠죠. 자, 나갈 때 저장. 자, 그래서 정리하시기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식대는 제출비과세 총지급액에 더해 주셔야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였다.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시켜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자, 2번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지금 단 제시된 소득 위에 소득이 없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라고 합니다. 함춘식입니다. 자, 현 근무지에 대한 내역이 있고 전 근무지. 자, 전 근무지까지 더해서 같이 연말정산 시켜야겠죠? 그래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전 근무지부터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계속 쪽에 계속 또는 전체에서 사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춘식. 자, 그럼 첫 번째로 소득 명세 탭 클릭을 해주시면 종전이 있죠? 이 종전에다가 전근무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 솔비공업사. 자, 종교 관련 업종 부처리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넣어 주시고, 자, 근무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자, 급여. 자, 급여는 1220. 자, 그 다음에 상여 이러한 것들은 없고요. 그죠?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서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 이렇게 4대 보험까지 넣어 주셔야겠죠. 4대 보험도요, 연말정산할 때 공제 가능합니다. 입력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 결정세액. 자, 소득세 결정세액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39만 8천 원이고, 자,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기납부 세액. 자, 여기다가 39만 8천 원, 39,800원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근무지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사항 볼게요. 자,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다. 자, 함덕주는 부. 자, 주민번호.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금액. 자, 부모님 나이와 소득 따져봐야겠죠. 60세 이상인지. 네, 주민번호를 보니까 60세는 통과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일용직, 복권 당첨. 자, 일용직과 복권 당첨금은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냥 소득이 없는 거와
무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나. 자, 누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대요. 장애인이면 나이는 패스를 해줘요. 그죠? 대신에 소득은 봐야 되는데 또 소득이 없다라고 하니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함춘식의 부양가족은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나의 부양가족으로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불호 표시해라.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한다. 자, 다 가능하죠. 그럼 부양가족 한번 볼게요.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해주시고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입력을 다 해야겠네요. 그죠? 자, F2 눌러주시고 소득자의 직계존소 함덕주. 자, 나이 74. 그러면 60세 이상. 경로 후대 자동으로 체크가 됐죠. 자, 이번에는 어머니. 자, 70세 이상이네요. 그죠? 그럼 경로 후대 자동으로 체크. 자, 그 다음에 누나. 자, 누나는 6번 형제 자매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원래 나이는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일 때 가능한데 장애인이죠. 그래서 5번 장애인 체크를 해주시고요. 장애인은 중증 환자였죠. 그래서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은 이렇게 등록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물적공제 한번 볼게요. 자, 보험료. 자, 보험료는 나이 보죠. 부양가족의 소득도 보죠. 자, 어차피 부양가족들 다 통과했기 때문에 뭐 나이 소득은 따질 필요 없지만 그냥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보장성 보험료 가능하고요. 저축성 보험료 불가능하죠. 그죠? 안 됩니다. 자, 보험료 안 되는 거 태아 보험 안 되고요. 저축성 보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럼 장애인 쪽에 잘 넣어 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부양가족에서 본인이 아니고 함덕주 클릭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보험료 더블 클릭. 자, 1번이죠. 50만원. 자, 그 다음에 함경리 클릭해 주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 이번에는 장애인 쪽으로 70만원. 자, 그 다음에 의료비로 넘어갈게요. 자,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따지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가능하고요. 보청기 구입 가능하고요. 치료를 위한 한약 가능하겠죠. 자, 모두 함춘식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치료 목적으로 지출했다. 가능합니다.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건 현금 영수증이건 상관없어요. 입력 다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만 좀 적어 드릴게요.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약 구입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비타민 이런 것도 안 돼요. 건강 증진 안 되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치료한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형 수술, 피부 미용 이러한 것들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안경이나 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가능하죠. 자, 이 부분 같이 기억 꼭 해주시고요. 지금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의료비 탭 클릭해 주시고요. 자, 불러올게요. 부양가족 박경자. 자, 증빙은 국세청. 자, 건수는 한 건 200. 자, 그 다음에 함덕주 국세청장 건수 한 건 30만원. 자, 그 다음에 누나 함경리 국세청장 한 건에 30.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는 나이 보지 않죠. 대신에 소득은 봐야 되죠. 자, 함춘식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2,100만원이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2,100만원 안에 대중교통 60, 아파트 관리비 100, 그 다음에 의료비, 여기 의료비 260 들어가 있대요.
자, 일단은 대중교통은 또 따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아파트 관리비는 제외 대상이죠. 그죠?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 공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외. 요거 제외하는 거 많이 틀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외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거 가족의 의료비는 중복 공제 가능하죠. 그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260만 원 그냥 1번 쪽에 포함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신용카드 입력하실 때 대중교통은 따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60만 원 빼주고요. 아파트 관리비는 제외니까 100만 원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16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 일반 쪽에 입력하고 대중교통 60만 원은 또 따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덕주 체크카드 가능하죠? 800만 원 중에 전통시장 200.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 600 따로 적어주시고 전통시장 쪽에 200 이렇게 따로 적어주셔야겠죠. 자, 신용카드 등 탭 클릭해 주시고, 자, 함춘식 본인. 자, 신용카드에는 1940만원, 그죠? 2100만원에 60만원, 100만원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중교통에 60만원 따로 입력. 자, 그리고 소비 증가분이라고 해서 2024년, 2024년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뜨는 거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연말정산이 또 업데이트가 돼서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대요. 더 많이 쓰면 공제를 더 해주겠대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소비 증가분이라는 메뉴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문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 뜨는 대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음번에 시험 치실 때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2천만 원 소비가 증가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함덕주 직불카드, 체크카드니까 직불에 600, 그 다음 전통시장에는 200. 자, 그 다음에 월세 볼게요. 월세. 자, 월세 조건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 시가가 4억 원 이하거나 또는 84 이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2번 통과하면 돼요. 근데 또는이 있다 보니 시가가 4억 원이어도 월세세액 공제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시가가 5억 원인데 84 이하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부합하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무주택 세대주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 위쪽에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다 적혀 있었죠. 그럼 총급여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총급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 보면 적혀 있죠. 급여 총액, 현근무지, 그 다음에 전근무지 두 개 더해서 8천만 원 이하인지 보시면 되는데 8천만 원 이하죠. 그죠? 그러면 월세세액 공제 가능하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임대인 있고요. 면적 있고요. 통과했죠, 면적. 그 다음에 주소지 적어주시고 임대차 기간은 25년까지네요. 그 다음에 월 60만 원, 그럼 곱하기 12 하셔서 720만 원을 적어주셔야 돼요. 1년치에 대해서 공제 받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월세액 탭 클릭해 주시고요. 임대인 적어 볼게요. 자, 유형은 F2 눌러주시고, 자, 아파트네요. 그죠? 아파트. 면적 넣고요. 주소 넣고요. 자, 임대차 기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월세 720. 자, 720만 원 납부하면 자, 세액 공제 금액 98만 5,731원이 뜨네요. 자, 그런데 자, 세액 공제 금액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2024년도에 세법 개정된 부분이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하실 때 딱 여기까지만 확인하세요. 내가 입력한 부분들이 잘 입력이 되었나? 그것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단에 여라고 체크할게요. 무주택 세대주 여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세액 공제 대상이다 라고 해서 참고해라 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약간 헷갈린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확인하시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다 했나요? 월세까지 하면 다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3회차 세무 2급 전체적으로 풀어봤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결산 정리 사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좀 평이했습니다. 평이했는데 여기 신용카드에서 아파트 관리비 요런 부분들 누락시켰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요. 저축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빼야겠다라는 거 대부분 알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특히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여 자료 입력할 때, 풀이할 때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 잘 하셔서 다음번 시험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